저는 언제나 SF 영화의 오랜 팬임을 자처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르 중 하나가 SF죠. 미래 세계를 다루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SF를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소설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상관없죠. 제가 SF를 유독 좋아하는 이유는 이 장르가 필연적으로 철학적 주제를 담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든 블레이드 러너든 하물며 매트릭스라 하더라도 인간의 미래를 논하고 우주와 과학적 발전과 인류의 말로를 그린다면 이는 철학적인 물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에드 아스트라는 최근 등장한 그 어떤 SF 영화보다도 더 철학적인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압축하자면 고대 히랍 신화에서 모티프를 가져오고 기존 SF 영화들의 문법을 동원해서 만든 한 인간의 내적 보고서와도 같은 작품입니다. 우주의 신비, 탐구, 전 지구적 위기가 한 개인의 내면적 이야기로 압축되는 과정을 보고 있자면 탄성이 나올 정도죠. 이야기의 구조는 신화를 빌려왔고 그 내면에는 인간의 오랜 테마를 담아낸 이 영화는 그 깊이만큼이나 대중성을 상실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내기로 유명한 제임스 그레이 감독이 대중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요. 재미있는 건 이 영화가 최근의 SF적 흐름과 기대를 배반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제임스 그레이 감독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SF라는 장르를 활용하는 데에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20세기 말에 있었던 SF적 흐름, 즉 판타지를 더 중시하고 느와르와 결합되는 양상과도 다르고 21세기 이후 대세가 된 치밀한 고증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만드는 작품들,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 마션으로 이어지는 흐름과도 다릅니다. 제임스 그레이는 판타지를 다루되 태양계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그리 머지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두면서 과학적 고증은 일부 무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정과 장르적 장치들을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만 활용하는 모습은 제임스 그레이가 어떤 감독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에드 아스트라의 제목은 라틴어 퍼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곤란을 넘어 별을 향해라는 문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혹은 로마 시대의 관용구에서 가져왔다는 설도 있죠. 영화의 제목처럼 주인공 로이는 별을 향해 갑니다. 문제는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영화를 해석하는 방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고대 히랍의 살부 모티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로이에게 아버지는 무척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로이의 성장과 로이의 끝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장 철학적인 우주 SF 영화 에드 아스트라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의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에드 아스트라는 주인공 로이 맥브라이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브래드 피트의 공허하고 고독한 표정입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는 로이 맥브라이드 소령. 영화는 시작부터 화려한 시각 효과를 과시하는데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화려한 시각 효과나 액션과는 거리를 둔 작품이라는 걸 생각하면 의아합니다. 탑에 올라탄 로이, 탑이 무너지고 높은 곳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시퀀스가 의미하는 것은 신들의 세계에서 추방당하는 인간의 모티프이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로이의 두려움을 각인시키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로이가 하늘을, 별을 향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에드 아스트라인 거죠. 지구에는 서지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파워 서지. 이로 인해 지구의 전자기기들이 마비되고 인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서지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죽었다고 알려진 로이의 아버지 클리포드입니다. 클리포드는 외계의 존재와 마주하기 위해 해왕성으로 탐사를 떠난 탐사대의 대장이자 과학자입니다. 이른바 리마 프로젝트죠. 사고로 죽었다고 발표된 이후로는 인류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로이는 클리포드 맥브라이드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더 유명할 정도입니다. 이미 로이에게 아버지를 극복해야 할 그림자가 드리워진 셈이죠. 그렇게 클리포드와 대화를 나누고 그를 설득하기 위한 적임자로
로이가 발탁됩니다. 군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자신은 항상 심박수 80을 유지한다고 말하는 로이. 이는 우주항해에서 심박수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로이의 삶이, 로이의 가슴이 그만큼 두근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로이에게 열정이나 삶의 의미는 이미 죽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의 심박수는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못하는 것이죠. 서지로 인해 통신시설이 망가졌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화성에 있는 지하 기지뿐입니다. 로이는 극비리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 항공기로 달 뒷면으로 갈 예정이고 그곳에서 다시 군용기를 타고 화성에 도착, 클리포드와 접촉한다는 작전 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행으로 낙점된 것이 바로 토마스 플루잇이라는 박사입니다. 플루잇은 리마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가족들 곁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로이에게 클리포드의 이야기를 해주고 본인은 로이를 관찰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관찰자, 어쩌면 플루이드라는 캐릭터는 관객의 입장 그리고 카메라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영화 자체가 로이라는 인물을 관찰하고 그의 행동을 보여주는 일종의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관찰. 로이는 달을 향하고 달에서는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자원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강도들은 놀랍게도 이동하는 미군을 덮칠 정도로 과감합니다. 여기에서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는 우주 액션 장면이 나오는데 꽤 장관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우주 공간이라는 설정, 그리고 달 표면에서 펼치는 추격전이 꽤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물론 고증에 있어서 이과분들은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봐야겠죠. 추격전으로 인해 플루잇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로이는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에 탑니다. 그리고 화성으로 향하는 도중에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다른 우주선과 조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주선을 잠시 멈춰놓고 구조 활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영화의 과학적 재미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SF 영화 흐름에서 특히 우주 영화에서 과학적 사실과 과학의 근거를 둔 상상력이 주는 재미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스텔라는 좀 과하기는 했어도 영화에서 나오는 블랙홀에 대한 개념과 상상이 과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큰 재미를 주었습니다. 마션과 같은 영화는 지구에서 가져간 미생물과 감자를 이용해 화성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다는 재미있는 상상, 소설에 있었던 상상을 영화적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였습니다. 게다가 화성을 탈출하는 장면, 구조하러 오는 우주선의 궤도 수정과 같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죠. 우주에서 그런 움직임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들도 나왔지만 애초에 우주를 다루는 이상 완벽한 고증을 하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에드 아스트라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주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이 그 자리에 멈춘다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주가 무슨 고속도로도 아니고 우주선이 브레이크 밟는다고 끼익 서는 건 아니니까요. 마선에서도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 동료들이 스윙바이를 이용해서 몇 달에 걸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주에서 덜컥 서고 그냥 우주 공간에서 다시 가속합니다. 과학적인 치밀함은 버린 거죠.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장르적인 매력을 포기하는 일이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SF 장르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흥미, 정말 저럴 수도 있겠다는 재미가 송두리째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후 화성 장면이 나오고 화성의 기지들을 봐도 별로 신기하지가 않은 것은 이 영화가 그 신기함을 유지하는 걸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조선에서 로이를 공격하는 것이 유인원, 개코 원숭이로 보이는 실험체 유인원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애초에 우주 공간에서 지구 동물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상황 자체가 유니크하고 실험체라는 입장은 지금 로이가 처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로이는 내레이션을 통해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로이가 분노라는 감정을 이해의 영역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공감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화성에 도달한 로이는 아버지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자 로이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 감정에는 그리움과 외로움과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로이는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군 당국은 로이 맥브라이드 소령을 작전에서 제외하고 해왕성을 향해 우주선을 보내 클리포드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로이는 아버지 클리포드를 반드시 만나야만 했고 이에 헬렌이 로이를 도와주죠. 헬렌 역시 부모가 리마 프로젝트의 일원이고 클리포드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렌에게도 로이를 도울 근거가
충분했던 것이죠. 결국 영화의 중요한 질문은 왜로 귀결됩니다. 로이는 어째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는가?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가? 왜 아버지를 돌아오게 만들고 싶은가? 여기에서 로이가 지닌 갈등과 물음은 개인의 것으로 변화합니다. 인류를 위해 나아가는 로이의 항해가 사실은 무척 개인적인, 단지 아버지에게 묻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정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로이 자신의 꿈과 아버지의 삶을 구분하기 위해서 로이는 달린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무수한 생명이 희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로이가 마주치는 것은 엄청난 고독이죠. 이 영화에서 가장 훌륭한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이는 우주 공간에서 철저한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우주는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고독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고 끝도 없이 어두우며 무엇보다도 춥습니다. 그런 공간이야말로 우리가 느끼는 고독과 공포의 진원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로이는 그 어둠을, 끝없는 어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로이는 끝도 없는 고독과 절망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심박수가 결코 8을 넘지 않는다던 로이의 평정심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이는 니체의 말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시면을 바라볼 때는 조심해야 한다. 시면도 동시에 나를 바라볼 수 있으니. 로이는 시면을 바라보고자 했고 그 대가로 끝없는 고독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는 동시에 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로이는 그 몇 주의 시간에 아버지 클리포드가 수십 년 동안 느꼈을 고독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로이는 아버지에게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면에 클리포드는 아들이 그리 반갑지가 않습니다. 영화는 클리포드의 첫 등장 장면을 로이의 위에서 클리포드가 내려다보는 구도로 찍었습니다. 이는 수직적인 상하관계이지 대등한 수평관계가 아닙니다. 클리포드의 고백은 로이에게 마지막 기대마저 없애버립니다. 너의 알량한 꿈 따위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는 클리포드의 말, 위대한 과학자이자 꿈에 매몰된 클리포드의 정체를 밝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로이는 그곳에서 클리포드를 파악하지만 이미 로이는 결심을 내린 지 오래입니다. 우주에서 팽팽하게 서로를 당기는 밧줄의 의미, 클리포드는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꿈을, 미지의 세계를 선택합니다. 그는 꿈만을 원했고 그 결과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도 감수하려 했습니다. 그 철없는 모습이야말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뒤틀린 모습일지도 모르죠. 이에 로이는 마지막 결정을 실행합니다. 로이의 결정은 바로 귀환, 지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삶은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도망치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회피하려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망쳐서 도달한 곳에 낙원은 없고 클리포드가 떠나서 연구에 몰두한 해왕성은 고독으로 가득한 자신을 가둔 감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로이는 아버지의 리마 프로젝트를 폭발시키고 그 반발력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꿈에 매몰되고 꿈이라는 미명으로 도망쳐버린 아버지의 악습을 부수고 삶으로 복귀하는 그의 마지막 여정은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가 해왕성의 고리를 돌파할 때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만화적인 영웅상이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넣은 것은 그 장면이 상징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으로 돌아오는 것,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는 고대 히랍 이야기의 완벽한 재현입니다. 메두사의 목을 베고 돌아오는 페르세우스의 여정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도피가 아니라 복귀에 있음을 보여준 또 하나의 그래비티 같은 결론이죠. 하지만 저는 에드 아스트라를 역대급 명작의 반열에 올려놓기는 주저됩니다. 시작은 압도적이었고 끝은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중간 과정을 그리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반부의 허술함이 이 영화의 수준을 끌어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로이가 결국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만드는 동기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브래드 피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그래서 더욱 졸렸습니다. 제임스 그레이의 전작 잃어버린 도시 젯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데 특히 지루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임스 그레이가 작품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 지루함이라는 게 영화의 작품성과 무관하게 중반부의 흐름 자체가 늘어지고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드러나는 결점처럼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찾아 떠난 여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을 긍정하게 된다는 무척 아름다운 이야기. 에드 아스트라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이 영화는 좋은 작품이지만 그래비티에 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수작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가 보여주는 그 절제와 깊이는 언제나
다시 볼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라이넬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